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가 오늘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대규모 포 사격을 한 겁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서해 NLL에서 자행한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기 위해 해왔던 훈련인데 7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남북이 9.19 군사 합의를 통해 훈련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데 내륙으로 자주포 등을 옮기면서 사격 훈련을 해야 했던 해병대로서는 알턴이 뺀 듯한 느낌일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돌발 상황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듯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사격 훈련 상황을 자세히 전합니다.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이 빠르게 포 진지로 이동합니다. K9 자주포가 굉음을 일으키며 포탄을 쏘아올립니다. 백령도에선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가 연이어 유도탄을 발사합니다. 발사동기 개방 4, 3, 2, 1 발사! 발사 구령이 떨어지자 갱도에 숨어든 해안포까지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은 정확하게 해상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서해로 침투하는 가상의 적을 향해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는 29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7년 만입니다. 해병대는 9.19 합의 이전엔 매년 분기별로 훈련을 진행해왔던 만큼 이번 포사격과 같은 훈련을 전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반도 동부 지역 상공엔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 공군의 F-22 랩터가 한 달 만에 출격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의 하나로 적군 전투기를 차단하고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항공 차단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은 새벽부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을 연이틀 날리는 복합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로 확인됐는데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 항모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전 5시 30분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장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목격될 만큼 항저군이 길게 남았는데 궤적은 들쭉날쭉 불안정했습니다. 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합참은 극초음속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2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다 강원도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엔진 이상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고체 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력화에 성공할 경우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서 활공체가 한 번 더 가속을 얻어 마하 15까지 속도를 3배 더 낼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단 1분 만에 날아가는 속도로 현재 마땅한 요격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탄두부 열방호와 점화 기술 등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이 부족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북한은 어젯밤에도 오물풍선 250여 개를 살포하며 동시다발적 복합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경우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오늘 새벽 3시간 동안 항공기 40여 편이 이착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는 아시다시피 새와 부딪히기만 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오물풍선은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인천공항에 떨어진 건 오늘 새벽 4시 6분입니다. 떨어진 곳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게이트 인근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항공기가 대기하는 이곳 게이트 인근에 떨어졌는데요. 군은 신고 47분 만에 오물을 수거해갔습니다. 군의 사전 경고로 새벽 1시 46분부터 인천공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돼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약 3시간 동안 항공기 44편이 이착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I was supposed to arrive around 4:30 a.m., but we had to go to Jeju. And then I think we stayed there for like an hour or so. 대형 풍선이 항공기와 충돌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다란 새 몇 마리가 들어간 꼴인데 엔진이 완전히 파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2020년 당시 펜스 미 부통령 전용기가 새와 부딪혀 엔진이 파손되면서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격수는 우리 공항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의 싸구려 오물풍선이 자칫 항공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는 인터뷰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회고록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전 하노이 노딜은 문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참모들 탓이 아니라 트럼프의 결정이었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년 전 미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계적 조치 요구를 수용하려 했지만 볼턴 보좌관이 강하게 반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동조해 불발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하노이에 없었다며 트럼프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there in Hanoi and he was not. And the decision to reject the North Korean proposal was President Trump's.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 이어 당시 미국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회고록 내용을 모두 반박한 겁니다. He w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his choice whether we would make a deal or not.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미국이 협상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트럼프가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President Moon said that Kim Jong-un's intention for denuclearization was sincere. So do you agree with that? We didn't have any reason to think it was true, and we knew that Kim was lying to us about exactly what his nuclear capabilities were. 볼턴 전 보좌관은 2020년 낸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했고 당시 청와대가 이를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 없이 영남권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책임당원의 40%가 몰려있는 만큼 텃밭의 표심이 승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도 후보들 간 신경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연이틀 대구와 경북을 찾았던 나경원 후보는 오늘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 경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서울만큼 부산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지역균형 발전이 된다고 제가 부산 팍팍 밀어드릴 생각입니다. 이틀 연속 영남권을 찾은 원희룡 후보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앞두고 코치받으러 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가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약 40%가 영남에 몰려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영남 표심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 보좌진과 지역 언론인 모임 만찬에 참석한 한동훈 후보 역시 내일부터 2박 3일간 대구와 부산을 방문합니다. 다만 한 후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용전 의원이 원희룡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윤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원희룡 후보 나와서 친윤 줄 세우기 이게 앞으로 당을 공멸의 길로 가는 전주곡이다.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윤심이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위한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며 경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노골적으로 친명을 앞세워 흥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1인 체제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출마 선언문에도 이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최고위원이 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한 번 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입니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도 김민석, 이현주, 전현희, 한준호 의원 등 친명 일색입니다. 지난해 11월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높이며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거세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게 과연 건강한 정당으로서 이렇게 유지가 되겠냐 이런 이제 내외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이계호 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각각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경쟁할 다른 후보들의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당대표 선거는 당원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낯뜨거운 말싸움을 벌였는데 뒤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압적 태도를 보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정 위원장 역시 한번 붙어보자며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여당 의원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21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선 증인들을 향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고압적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어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의가 없어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타인을 모욕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처벌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그러자 정 의원은 인신 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모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한번 붙어보자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태거 불응죄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여야 모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아들에게 초등학생 회의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했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예의 있게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모시고 비전과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5선 나경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산 다녀오셨던데요. 네,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선거도 아주 치열하게 치르셨는데. 네. 자, 근데 영남 지역에 유독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뭐 물론 당원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그쪽에 특히 많이 가시는 이유, 처음 가시고 그랬는데 대구도 그렇고. 뭐 후보 등록후는 처음이고 후보 등록 이전에도 벌써 갔다 왔었죠. 네. 뭐 당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고요. 예. 역시 영남 지역의 당심 또 영남 지역의 민심이 저희 당의 중심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의 또 생각도 읽고 또 그분들에게 저의 뭐 비전도 알려드릴 겸 그래서 영남 지역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동작을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상대 후보를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체는 상당히 패배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겼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표 이긴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당대표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 보고 있는데요. 선거 패배의 원인은 사실 우리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사실은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하나로 가지 못했다. 그다음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선거의 패배는 원인은 역시 모두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고 그다음에 민심을 읽지 못했다. 예. 자, 근데 이제 영남 중심 정당이어서 안 됐다 이런 말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 후보도 영남 쪽 당심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수도권과 영남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좀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의 정도의 차이 같은 게 있어요. 강하게 반대하느냐, 좀 적게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사시기 때문에 이 생각의 다양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늘 그래요. 정치는 현장과 민심의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치열하다 보니까 현장과 민심에 조금 더 좀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없고요. 또 그러다 보면 조금 이 영남 출신 의원들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총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잘 들어야지 우리 당이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우리 지방선거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하죠. 네, 이번에 당대표 나오신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군요.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치열하게 읽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읽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원희룡 후보를 친윤 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 후보에 대해서는 비윤 후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원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원 후보 저한테 그 한 달 전에 안 나온다고 열심히 해보라 그랬으니까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 친윤, 반윤, 비윤 이 프레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구닥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성공 안 하면 다음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범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양쪽 캠프가 이 친윤, 반윤 이런 거 팔아서 약간 본인들 다음 대선 캠프 만드는 거 아닌가 전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논쟁 하지 말고 큰 뜻에서는 좀 대통령 성공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당정 관계에 관한 표현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출마하는데 한쪽은 너무 갈등과 분열이 걱정된다고 하니까 녹취록이 아니군요. 통화했다는 걸 또 막 굳이 언론에 알리고 한쪽은 또 윤심을 좀 팔아야 되겠다고 또 대통령과 밥 먹고 온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나 이거 자체가 전당대회를 정말 좀 품격 없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통령과 뭘 했다,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정부의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대통령이 뭘 하셨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한테도 자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밥을 먹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일체 말을 안 하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눈 하나 찡긋 하는 것도 국가 기밀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좀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또다시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기억에 전당대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심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연판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엔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 듯한 그런 일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캠프 이름을 재집권 캠프라고 하셨습니다. 재집권을 하려면은 나 후보도 이제 대선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반면에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면서 생각한 것이 사실 당이 살지 않고는 다음 집권이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대선을 생각하면 자기 사심이 있기 때문에 당을 정말 당 자체로서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하느냐. 뭐 아시잖아요. 뭐 당대표 되면 늘 당무위원회 한번 당무감사해서 뭐 자기 사람 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던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심을 갖고 하면 당이 튼튼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당에 일단 하고 싶다는 분들을 좀 공정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재집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제 자신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음 차기 대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표 떨어진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저희 당을 진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막 이렇게 막 또 누가 돼서 내 사람 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번 이 선거 과정도 뭐 러닝메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줄을 세우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뭐 대표에서 물러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일부에서는 혹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은 제가 그 말했더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한동훈 후보가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때 가서 나경원 후보만이 제일 대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건 정말 정치는 그때 가서 정말 저밖에 없다면 대선도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이슈를 하나 던지셨어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후보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나름의 이 논리들도 내세우고 있는데 나 후보가 생각하는 자체 핵무장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 정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군사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는 그런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고도화됐고요. 다음에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의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설득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의 핵무장의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결국 국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국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런 걸 미국과 설득해야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설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평화적 핵이다. 한마디로 북한과 나중에 핵군축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적 핵 무장입니다. 미국과 협상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를 했어요. 나 후보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부터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윤 정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서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심과 현장에 늘 발을 붙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정 동행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같이 이해하면 되겠군요. 나 후보님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소식입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노동부가 사업장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엔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먼저 구자형 기자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자를 위주로 확보하셨나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관리와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아리셀과 관련된 다른 4개 사업장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안산 사업장도 포함됐습니다. 아리셀 측은 앞서 불법 파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무등록 인력 공급 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그냥 사람만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다 하기를 하고 그거 어차피 눈 가리고 아무 할 수 없는 거고 다 이제 진실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회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 대해선 오전 9시부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번 화재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또 여성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희생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분향소에선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영정 사진 없이 추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한솔 기자입니다. 화마의 결혼을 앞둔 딸을 잃은 최성범 씨. 딸의 유류품이라도 혹시 건질 수 있을까 매일같이 참사 현장을 찾습니다. 금년에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을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돼 영정 사진이 없는 분향소.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영정 사진이나 은폐 같은 게 없잖아요. 예, 안타깝죠. 그렇지만 일단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국 땅에 왔다가 화마에 목숨을 잃은 동포들이기에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해요. 외국인 희생자 18명 가운데 신원 확인을 위한 유족들의 DNA 채취는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이제 왔게 물어봤더니 뒤에 건너가. 한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에서는 언제 신원 확인이 되냐는 하소연과 함께 애절한 통곡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리튬 전지 같은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가 난 공장은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규모만 따질 게 아니라 취급 물질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관리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폭발 화재로 건물 한 동이 쑥대밭이 된 아리셀 공장. 참사 이틀 전에도 불이 났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점검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소화기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의 이상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소화기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방당국이 지정한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은 소방 특별조사나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리셀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업체 지정 기준인 연면적 3만 제곱미터에 못 미치기 때문인데 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업 공정의 위험성, 취급하는 물질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관리가 되게끔 합니다. 아리셀과 같은 1차 전지 제조 공장은 전국에 35곳에 이르지만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사가 난 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뒤늦게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해하는 사업장이랑 환경청에서 가고 소방은 다 되는. 점검 대상은 2차 전지 제조사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390곳에 이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녀 선수들에게 욕설과 체벌을 했다는 혐의인데 코치인 손흥민 형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프로 선수의 꿈을 안고 지난해 11월 송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클럽에 입단한 A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손 감독과 코치진으로부터 기본기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여러 차례 체벌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3월 일본 전지훈련 중 손흥민의 형 송흥윤 코치가 포함된 코치들로부터 엉덩이와 종아리를 맞았는데 그 이유가 경기에서 진 뒤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갔다 오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서였습니다. 피해 선수의 부친은 아들의 멍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손 감독 본인의 사과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손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도자로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개최한 팬 사인회 일정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작가님으로 어쨌든 오신 거잖아요. 데뷔하셔서. 감사하죠.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농구 선수 허웅 씨는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 씨는 전 여자친구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허웅 씨의 법률 대리인이 허 씨의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와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공갈 그리고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허 씨 측은 2018년 말부터 3년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임신 중절의 빌미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년 12월 결별한 뒤에도 수차례 숙소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허 씨도 직접 SNS에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장남으로 국가대표를 거쳐 현재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으로 활약 중입니다. TV조선은 허 씨 전 여자친구의 입장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고의사고 다발 구간에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에서 미리 음성으로 경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검정색 승합차가 기다렸다는 듯이 뒤따라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냅니다. 차선 합류 지점에서 직진 차량 앞에 끼어들면서 사고를 내는 택시도 있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입니다. 선량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가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금액은 5,476억 원, 1년 만에 77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 사기 중 절반에 육박합니다. 경찰과 손해보험협회가 급증하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고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교차로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 다가가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좌회전 시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 우선은 T맵과 카카오 내비를 쓰는 운전자에 한해 서울 지역 30곳에서 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처벌 대상도 확대합니다. 보험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알선, 권유, 광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차로에 분홍색과 녹색 유도선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올 4월 국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면서 19개월 만에 깜짝 반등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는 19,049명.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가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정부는 작년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였던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이후 결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이너스 12.5%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좀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혼인 건수가 22년 8월부터 좀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 영향이 이제 출산으로 조금 이어진 부분들이 지속적인 결혼 장려책을 쓰고 지자체의 노력도 한몫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전은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구는 연 32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결혼 추이로 봤을 땐 올해 출생률이 바닥을 칠 거란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늘은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사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고 비속어와 막말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집단 행동의 불씨도 여전한데 세브란스 병원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면택 의사협회장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이런 분위기도 잠시 박 차관이 의사를 비하해 의세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 관계자도 같은 말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수호 위원장이 또 발언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막말 논란은 이면택 의사협회장에게도 제기됐습니다.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4년 전 일을 꺼낸 강 의원은 최근 임 회장의 거친 언사도 나열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10,000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모처럼 얼굴을 마주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공방만 벌인 가운데 내일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실 때 객차 내 소음이 커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고 느끼신 적 많으실 겁니다. 실제 5호선과 7호선은 전체 구간의 절반 이상이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승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84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냥 에어팟을 껴도 볼륨을 절반 이상 틀어도 소음이 지속되는 정도? 저는 지금 5호선 열차를 타고 있는데요. 회전 구간을 지나면 레일 마찰음이 더해져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음이 들립니다. 직접 측정해보니 80dB이 넘습니다. 다른 지점들도 대부분 80dB이 넘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 자체 조사에서도 5호선은 전체 구간의 57%가, 7호선은 58%가 최고 소음이 80dB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dB은 진공청소기 소음보다 큰 소리입니다. 꾸준하게 한 3년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청력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공사는 그동안 철도 외부 소음 기준인 80dB에 맞춰 내부 소음도 관리해왔습니다. 정부가 정한 외부 소음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그마저 지키지 못하자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건 실외에 적합할지 몰라도 실내 객차를 하는 거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공사가 수립하고 제작 발조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또 내부 소음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레일 요철 제거 등의 소음 저감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여객기 고장과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지연 원인과 피해 보상 방법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지난 주말에도 대한항공이 고장이 났었죠.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던데요. 네, 해당 여객기는 인천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여압계통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당시 기내 영상을 보시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있고 승객들은 당황한 모습인데요. 여객기는 이륙 50분 만에 회항을 결정했고 결국 이 항공편의 출발 시간은 19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티웨이 항공의 지연 소식이 많던데요. 네, 티웨이 항공 여객기는 이달 들어서만 5편이 지연됐습니다. 기체 결함 이유 등인데 가장 문제가 된 건 11시간이 지연된 13일 오사카행 항공편입니다. 크로아티아행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자 가까운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바꾼 건데요. 정비 시간이 길어지자 승객 3분의 2가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지연이 되면 승객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항공사를 제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는 티웨이 항공에 특단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항공편이 자주 지연된다고 해서 항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약관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해 게이트가 닫혔는데 3-4시간 넘게 이륙하지 않으면 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항공편 지연이라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항공사들의 지연율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예정 출발 시간 기준 15분이 지나면 지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 출발 예정 항공기가 지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 3시 16분이다. 이러면 지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지연 상태에서는요? 네, 공정위는 2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료의 10%, 12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보상 기준이 있다고만 할 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시 이륙일이란 자체 규정에 따라 회원국 내 비행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운항 거리에 따라 최대 600유로를 보상합니다. 항공사별 보상 기준이 비공개인 우리나라와 달리 약관이 명확하고 소비자 입증이 낮아 소비자 보호 규정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 약관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가 얘기해야지만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는, 그래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항공사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 다른 연계 수단을 통해서 또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항공사들이 지연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다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0명씩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지난달 말 있었던 포로 교환 이후 20여일 만인데요. 인도주의적 협력은 하고 있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석방된 러시아 포로들이 고국으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러시아 땅을 밟자 가족에게 전화부터 합니다. 가족이 그리웠던 건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간다는 기쁨에 국기를 몸에 두르며 자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이던 포로를 90명씩 맞교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이루어졌는데 지난달 31일 포로 교환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Як і обіцяли, ми працюємо, щоб повернути всіх наших людей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додому, в Україну. Кожного. ні про кого не забуваємо. 하지만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미국산 에이테크스의 공격을 받자 러시아는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는 서방 18개국이 지원한 포탄 1차분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북한에도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If I were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 would be questioning my choices on sending my forces to be cannon fodder in an illegal war against Ukraine.
미국과 러시아는 1년 만에 국방장관 통화를 재개했지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엇갈린 결과 발표를 내놨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아시아 최대 기술 컨퍼런스 2024 메타콘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등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 기업의 연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개발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전 세계 시총 1위를 다투는 엔비디아. 유행처럼 번지는 로봇 개발에 뛰어드는 대신 기업들이 엔비디아표 두뇌를 가진 로봇을 생산하게 하는 반도체 개발 전략을 내놨습니다. 모듈 움직이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이 쉽게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개막한 2024 메타콘에선 AI가 바꿀 생활상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성비 좋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보급이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능이 좋아지고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면서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전히 조금 더 저렴해지거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AI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성 향상 효과만 연간 8조 달러. 정보와 지식의 비약적 발전이 다른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란 기대도 컸습니다. Now we're able to do visual search through lens, right? It's not just text anymore. We're able to combine image and text and do a multi-search. As AI is evolving, 오픈소스 앱과 클라우드 사용으로 취약해진 보안 현실을 꼬집은 실시간 해킹 시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24 메타콘은 내일 AI가 바꿀 인간의 영역과 관계로 범위를 넓혀 다양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을 보내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가 선수촌을 다녀왔습니다. 연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진천 선수촌. 흘린 땀방울의 양만큼 선수들의 자신감도 한껏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죽어라 연습해서 그날은 아마 실수 절대 없을 거예요. 48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 출전이 예고된 상황. 3년 전 도쿄올림픽과 비교해도 9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목표는 금메달 5개,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최근 유도와 근대 5종의 약진 등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끝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또. 다만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파리의 무더위가 최대의 적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특수 냉매를 이용한 쿨링 재킷을 배포해 선수들의 피로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입는 순간 시원함이 전해지는데 야외에서도 최대 3시간 가까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초고가를 뽐내는 회복 장비들을 통한 컨디션 관리와 비디오 촬영을 통한 기술 분석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통큰 지원도 선수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도 새벽 운동과 산악 구보를 의무화하는 등 정신력 단련까지 위기의 한국 스포츠가 한 달 후 파리에서 반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Because so many fishermen have gone missing, some North Korean port towns are called widows' villages. 유령선이 동해를 떠돕니다. 소형 엔진을 단 길이 6m 안팎의 북한 목선들입니다. 67명이 먼 바다까지 나왔다가 표류해 한 해 100척꼴로 일본 해변에 밀려옵니다. 뼈만 남은 채 굶어 죽은 시신들이 실려 있곤 합니다. 일본은 목선을 해양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합니다. 시신도 화장해 처리합니다. 해양 쓰레기 신세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쓰레기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단물 포장의 주 원료가 8월 풀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8월 풀이라는 국화과 풀잎에서 당분을 뽑아낸 겁니다. 설탕이 귀하다는 뜻이겠죠. 부서진 검정통에 청천강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다용도 가정필수품인데 조잡합니다. 폐 비닐을 모아 만든 재생통입니다. 당신이 보리라던 오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젠 알겠죠? 북한은 버리면 오물, 쓰면 보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폐품 모기에 열심입니다. 폐기물 수집함과 쓰레기통을 보물함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어물이 다 버물 같단 말입니다. 북한이 어제와 그제 날려보낸 풍선에 북한식 보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조각이 대부분입니다. 그간 담아 보냈던 보물들이 너무 많은 걸 보여줬다고 판단한 걸까요? 통일부가 이달 초순 풍선에서 찾아낸 북한의 민낯입니다. 겹겹이 기워지는 양말, 옷감을 덧대 때에 찌든 장갑과 마스크가 보기 딱합니다. 오물 속 흙에서는 갖가지 기생충과 함께 사람의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왔다는 방증입니다. 수령 교시문이 오물풍선에 담긴 자체가 반역 대죄겠죠. 그런데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물 수집에 동원된 누군가가 한 것 같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목숨을 건 모험까지 감행한 걸까요? 우리 군은 풍선의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고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오물풍선을 그만 띄워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미화원이 써붙인 가훈입니다. 인간 쓰레기는 되지 말자. 6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북한의 창 쓰레기였습니다. 오늘 서울숲 연못에 비친 맑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날도 더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한낮에 서울이 32도, 경기도 고양이 34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은 오후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여수가 24도, 부산 25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